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분야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쌍마을 전 회장 김성태 씨 결국 구속된 거죠? 네, 예상됐던 그렇습니다. 거고요. 뭐 예상이 됐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일단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인데 일단 압수수색을 지난해 5월에 있으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베트남으로 태국 쪽으로 출국을 해서 1년 가까이 사실 도주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장 실질심사에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서류만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예상했던 대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짚었지만 이 김성태란 사람의 가장 어떤 관심이 갔던 이유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의 초점을 받았는데요. 정작 그 구속영장에 그 혐의는 빠졌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식의 보도들이 있었지만 그랬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억 원을 전환사채 방식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같은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가 20억 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아주 빈약한 근거를 가진 추측성 보도들은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게 뭔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됐다고 볼 만한 여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는 많이 됐지만 실제 사건화된 것은 거의 전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장에 혐의에도 포함되지 못할 포함이 돼 있지만 정도로. 영장에 있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제 횡령이고 횡령한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배임은 한 4,500억 원이 가량 4,500억 원이 된다라고 액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뇌물로 줬다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서 뇌물로 줬다라는 부분도 뇌물 공여죄로 혐의 제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3억 원 가량을 지원한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지금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부분은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회사 자금을 쓴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건데 그거를 빼돌렸을 때 그 돈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비용을 대납하는데 일부라도 사용되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요. 이화영 지사는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 현재 대표와는 전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김성태 전 사장이. 김성태 전 회장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양쪽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혐의 사실이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시끄러워질 만한 이유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대표가 2억 5천만 원인가 3억 원 가량을 전체 본인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을 때 사용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정말 빈약한 게 그냥 그 액수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 제기한 의혹입니까? 그때 일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얘기를 했었고 역시 어떤 그런 형식이군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일부 그 제3자들끼리 저 변호사가 원래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당신에겐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2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언제 시작됐죠? 대략? 2019년 가량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한 2, 3년 지나서까지 영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한 혐의 가지고 3년 동안 이 언론에서 그 의혹을 계속 그렇게 시끄러웠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나와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됐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지금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변호인단 이름이 많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혹시 그 금액을 축소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변호사들의 어떤 변론 과정에서 관례처럼 이름을 그냥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개인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의 변호사가 팀을 꾸렸다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자기가 대표로 받았지만 다른 여러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개인이 고액을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실 그 전제가 되는 가정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그걸 건너뛰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는 많이 나왔고 한 3년을 들었지 않습니까? 3년을 들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뭐 사법 리스크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도에 꼭 일부. 빠지지 않고 나왔던 예, 게 그 일부가 성남 이거였는데, FC 예.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을 이렇게 아직 영장에 포함시킬 혐의가 안 될 만큼 나올 정도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일종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물론 경우도 앞으로 있었고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장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아직까지 수사에 진전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거기에는 이제 검찰도 한몫을 했던 게 지난해에 이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일부 그 공소 사실 같은데 영장 같은데 예. 그 쌍방울에서 횡령된 금액이 지금 변호사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또 적어놨거든요. 아, 영장에다요. 예, 다른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건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가져다 쓸 수가 글쎄요.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좀 뒷받침을 하긴 했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예. 경찰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건 어떤 사건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어떤 그 흠집을 내기 위해서. 기업과 관련된 사건인데 뭔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뭐 시민단체가 됐든 특별한 근거 없이 고발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건과 이걸 연결시키면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냥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열린 가능성이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한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예.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소문에 의한 가능성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1%또 100%까지 예. 있는 거 아니겠어요? 0%가 아니란 가능성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요. 아, 예. 좀 약간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의아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약간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다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그 건설노조 수사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건설노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뭐냐면 건설노조들이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들을 여러 가지로 했다라는 거죠. 뭐 그 건설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 관련된 노조원들의 원래비, 간부들의 원래비를 징수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다거나 공사를 지연시켰다거나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노조 개혁이 어떤 현 정부의 큰 어떤 개혁 과제 중에 하나라고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예. 그거랑 관련이 있는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군요. 그렇긴 예. 한데 이게 문제가 노조에서 불법 행위를 신고받은 게 국토교통부에서는 한 2천 건 가량이 된다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기존에 이제 가장 쉽게 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하도급 문제 같은 것도 네.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있어서 단가 대금 같은 것들 부풀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과연 컸느냐? 예. 아니면 정말 공사 현장이 지연되고 있는 데 있어서 노조의 어떤 불법적인 그런 어떤 압력을 행사했던가 이런 것들이 더 컸느냐? 예. 그리고 실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사건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아예 전체 노조가 마치 예. 어떤 악의 근원인 것처럼 불법의 보고 어떤 온상- 주체이고 예.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예. 좀 구별해서 역시 분명한 증거와 수사 결과가 있어야겠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어떤 노조라는 전체 조직을 전부 무슨 불법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건 안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예. 가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그런데 국정원 민주노총 수사는 뭔가요 또? 그러니까 국정 민주노총 수사는 어제가 아니라 그제 그제죠. 있었던 겁니다. 예. 그제 있었고 뭐 민주노총 본사가 있는 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10개 지부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그 압수수색의 정말 좀 특이점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건물을 한 700여 명의 경력이 동원이 돼서 포위를 하다시피 했고요. 예. 드나드는 사람도 차단을 했었고 뭐 10m 가량의 폭을 가진 그 매트 같은 걸로 뛰어내릴 것을 대비해서 매트도 하고 사다리쳐 소방차까지 대기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민주노총 간부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한 명 압수수색하는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 본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소지품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전면적으로 저항을 했느냐 예.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좀 과잉하다 이런 거군요.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게 무엇보다도 그 현장을 보면
국가정보원이라는 표지를 등에 붙이고 이렇게 압수수색에 참가하는 경우, 근데 우리가 국가정보원 하면 대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국가정보원이 촬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찍히는 게 과연 우리가 흔히 봐왔던 모습일까? 무엇보다 이 국가보안법이니까 쉽게 말씀드려 간첩이라는 건데 보통 간첩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 되게 이제 종적을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신병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잡고 난 뒤에 나중에 모든 걸 발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병 확보가 아니라 증거를 찾는다고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부터가 조금 옛날에는 대공수사 요원들은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걸 꺼려가지고 일부러 어떤 그 누가 누구지 모르게 밋밋한 복장을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켜보고 근데 여기는 뒤에다가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아예 크게 못 보던 모습이어서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국내 수사 파트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게 이관하는 쪽으로 그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중단하는 논의가 도로 국가정보원 쪽에서 방첩 대방첩 활동을 국내에서도 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결정은 됐지만 그걸 완전히 이관시키는 시기가 남아 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되돌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아직 좀 남아. 근데 그 시기가 지났다면 어제 같은 수사는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경찰이 방첩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수사권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뭐 표명되고 있지만 뭐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동안에도 이미 경찰이 한 70% 이상을 수사를 담당을 해왔고 사실은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만큼 국내에서의 그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경찰이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게 과도하다고 해서 사실은 현재 검찰이 강한 수사 통제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거에 비춰봤을 때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관련 수사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약간 이 국정원의 수사 압수수색이나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이 약간 이례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 넘기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이라는 걸 왜 굳이 강조해가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어색하긴 했습니다. 분명하게 어색한 건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그 등에다가 그렇게 딱 붙이고 그 원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는 없어요. 잘.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곳 자체가 비밀을 최우선으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도 그거를 못 봤던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모습을 처음 보여준 게 왜 저럴까 싶다 보니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